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주민 300만 시대, 이주노동자 2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주노조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합이나 우리 사업장에 외국인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누가 있어요? 고급 박사들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국학들 많이 모셔오죠. 네네.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뭘 하냐? 탑티어 비자라는 걸 줘요. 탑티어, 톱티어, 탑클래스 비자. 그런 거는 한 1년 있으면은 바로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온갖 혜택 다 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잘 올까요? 잘 안 와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외국인이 살기에 불편한 사회고 차별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3, 40년간의 이주 역사에서 정부는 늘 저런 고급 인재, 우수 인력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를 바랬지만 한국 사회가 정작 필요로 했던 사람은 3D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결혼 이주민들이었죠. 네, 한번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뭐 구급파들이 각국에서 난립니다. 한국은 탄핵 사태 거치면서 좀 더 심각해졌잖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 잠실 개포소 시위에 이준석이 갔다가 니네 엄마 중국 사람이라며 그것 때문에 거울 치료 당하는 영상이 나타나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엄마가 중국 사람인 게 그게 욕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면 한국에 있는 70만 중국 동포들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에는 그게 너가 엄마 베트남이라며 너가 엄마 필리핀이라며 그렇게 돼 있었는데 더 올라가면은 뭐였죠? 니네 엄마 뭐 화교래며 뭐 전라도 사람이래며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라도 차별 이런 것도 사실 인종 차별의 한 형태인 거죠. 지역 출신 지역을 근거로 이제 차별을 한 거니까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뭐 네덜란드 뒤에 보면은 뭐 핀란드, 스웨덴, 심지어 유럽의 메인 3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극우 정당이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특히 영국 개혁당은 저번 선거에서 뭐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 프랑스는 저 국민연합이라는 당의 당수가 젊어요. 30살인가 뭐 그래가지고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방문했는데 이 이탈리아 형제당이라는 극우 정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죠. 총리는 여성이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시위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왜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AfD라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당이 제2의 나치다 지금 나치당이다. 파시스트 나치당이다 이런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시위가 왜 벌어졌냐면은 이 당의 일부 의원들이 극우파 그 단체들이랑 비밀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 독일에 있는 수백만 이르는 이주민들을 다 돌려보내자. 이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게 밝혀져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도 아직 유럽에는 이렇게 반인종주의 집회하면은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나옵니다. 가장 끝판왕은 누구예요? 트럼프. 지금 뭐 작년에 2기 집권하고 나서 국정과제 제일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왜 그걸 할까요? 트럼프가 막아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이민자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60만 명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ICE라는 한국의 출입국 단속반 같은 거기 단속국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지금 향후 3년 동안 100조를 쓴다고 지금 얼마 전에 저기 미국 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또 지금 난리가 났고 특히 이제 한국 동포들이 미국에 제일 많잖아요. 얼마나 있어요? 퀴즈.
몇백만 재미동포? 200만 재미동포. 200만 재미동포 재미 한인 중에 비자 없는 미등록 한인은 얼마나 될까요? 1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0만 명 이상. 근데 그 20만이 그 개인들입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년부터 한인 사회도 벌벌 지금 떨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 목사 이런 상관없이 전부 다 이민자 그 보호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이란 전쟁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궁지에 몰렸지만 금방 그 사상 최대 그 예산을 통과시킨 데도 알 수 있듯이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거를 앞두고 단속을 더 많이 해가지고 추방을 더 많이 시켜서 지지율 끌어올리고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권력이 사실은 조폭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군사작전 벌이듯이 오늘 만약에 뭐 서울 용산 여기 이 철도지방본부 근처에 작전을 벌인다. 그러면 단속 반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뭐 작전명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들쑤시고 다니면서 무조건 이민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유색 인종이겠죠. 백인 말고 아시아인, 뭐 라티노 이런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신분을 확인하고 뭐 합법 체류 신분이 없거나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총기까지 이제 발포해가지고 지금 올해 1월에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시민이 이제 여성 1명, 남성 1명, 2명이나 지금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의 이 참정당이라는 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당이에요. 일본 말로 하면 산세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사람이 그 당수인데 2025년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무려 이게 한석이었는데 14석. 그래서 구호가 뭐냐? 일본인 퍼스트. 제가 2월 달에 교토에 갔었는데 그때 뭐 무슨 선거 벽보들이 이제 붙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진짜 당신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You are Japan 이런 거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참정당 그 후보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반이민 외국인들이 일본에 너무 많다. 보내야 된다. 뭐 규제해야 된다.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까다롭게 각종 뭐 비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애국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뭐 또 뭐 있을까요? 외교 안보에서도 뭐 일왕 중심의 국채를 뭐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당이 나타나가지고 이 당은 계속 이제 그 저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한국의 극우들은 한국 사회와 정치를 중국인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극우들은 한국인이 일본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극우파들 트윗 같은 거 보면은 뭐 일본 국회의원들 절반이 한국인이라는데 뭐 공무원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한국에서 뭐 저 판사 뭐 중국 아니야? 저 경찰 화교 아니야? 뭐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만 중국 정치와 사회가 일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중국 극우들이 그렇게 확인하면은 동아시아에 이제 서로의 지배 순환고리가 완성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정부에서 계속 이제 이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은 비자 발급, 비자 갱신 비용을 뭐 30배를 올린 거예요. 그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예전에는 30만 원 정도를 비자 발급 비용으로 내야 되는데 이제 300만 원까지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을 얼마 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본에 제일 동포들이 또 많잖아요. 민단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제일 동포들이 일본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왜냐하면 귀화한 사람도 많고 한국 국적 딴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한 50만 명 정도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뭐 억압이 심하니까 주로 자영업을 많이 했죠. 식당, 빠친코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자본금이 그 전에 1억이었다면 이제 3억 이상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민단 이런 데에서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강의서한 발표하고 그리고 세금을 잘 못 냈다거나 건강보험료 이런 거 체납했다거나 그러면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동포 사회들도 이제 거의 이제 넘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과연 외국인을 때려가지고 이주민을 때려서 그러면 얻는 게 뭔가? 이주민을 내쫓고 규제를 강화하고 그러면은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가 더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죠. 실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경제 침체나 복지 약화, 실업, 불평등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이제 투사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거두는 집단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 침체나 복지 약화, 실업, 불평등, 양극화 이런 거의 해법은 뭐예요? 해법은 재벌에 대해서 뭐 더 세금을 걷든지 복지 분야에 더 투자를 하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자본주의 체제와 정치에 대한 그 타격을 줘가지고 뭐 다수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한 그런 체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거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대한 이 재벌 체제의 불공정이 있는데 물론 투표권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정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안적인 어떤 정치 세력의 취약함 속에서 대중들의 불만을 이런 반이민 반외국인 정서로 선동을 하고 있다. 그게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반중 혐오 정서의 어떤 실체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혐오를 물론 규제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런 거가 되겠죠.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이 청년에게 다가가고 여성에게 다가가고 사회 전체 약자들한테 다가가야 사람들이 뭔가 저런 이민자 때문에 이주민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대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떠냐? 이주 노동자 없이 경제랑 산업이 사실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 쌀 빼고 거의 전부 다는 외국인들이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가보면은 누가 일합니까? 다 외국인이 일해요. 올해 계절 노동자 10만 명 들어왔어요. 어디 가든 다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계절 노동자 10만 명 중에 기초 지자체 단위로 들어오거든요. 전북 고창군 3천 몇백 명으로 제일 많아요. 고창에 뭔 농사가 저렇게 많나 싶죠. 별거 다 해요. 뭐 복분자도 하고 뭐 딸기, 수박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 농촌 지역에. 그러면 어업은 뭐 다를까요? 어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생선 수입산 빼고 한국 연근해에서 잡는 거 다 외국인이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도 뭐 중소영세 제조업들은 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문에 이 조선소에도 직고용 지금 울산에서 지금 문제가 또 터지고 있는데 조선소 직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많아요 지금. 그 조선소 자본들이 내국인 청년은 고용 안 하고 값싸고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외국인들을 지금 고용해가지고 그것도 막 임금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왜 이렇게 이주민 숫자가 많이 늘었냐? 일단 뭐 저출생 고령화, 이게 제일 문제죠. 출생률, 합계 출산율 0.67. 예. 노동력이랑 인구 감소가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줄고 있어요. 그 속도를 이주민들이 늦추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죠. K-팝, 한류 해가지고 문화 소프트 파워는 커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볼 때 한국이 되게 잘 산다. 한국은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는 못 살아서 그렇지.
얼마 전에 인터뷰한 어떤 네팔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왜 우리 네팔은 나라는 가난한데 개인들은 돈이 많다. 한국은 나라는 부자인데 왜 개인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마야 씨 주변에 센터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287만 명. 지금 이제 6월 말이 다 돼가니까 더 늘었겠죠. 1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2016년에 200만이었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거의 80만이 늘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되게 가파르게 이주민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록은 뭐냐 하면은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외국인 등록증을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록이라고 이제 정부 통계에서 잡고 단기 체류는 3개월 미만 체류자, 관광객, 단기 방문, 회의 참석,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62만 명 이렇게 많죠. 그래도 여기에 이거는 이제 외국인 숫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 포함 안 된 숫자가 뭐냐면은 귀화자. 귀화자가 한국에 또 많아요. 한 30만 명 돼요. 그러면 이미 이주 배경이라고 우리가 요새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국적으로 딱 가르지 않고 이주 배경을 가진 한국 사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군대까지 가요. 군대에 가면은 다문화 장병이라 불러요. 그래서 다문화 장병을 위한 대책을 군대에서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할랄 음식을 줘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요 가운데 이주 노동자는 약 140만 명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미등록, 비자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34만 7천 명, 많죠? 35만 명이에요. 10몇 프로가 돼요. 우리가 흔히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장님이 픽을 해줘야 근로계약 체결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픽을 안 해주면은 구직자 명부에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시험부터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내가 2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데에서 EPS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데모하고 있어요. 우리 2년 다 기다렸는데 못 갔다. 우리도 한국에 보내달라.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있고 방문취업제는 지금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인데 이 동포비자랑 올해부터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취업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포비자로 이제 통합되고 있고 동포비자는 원래는 단순 노무 업무에 일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구분 없이 지금 다 하니까 그거를 약간 양성화를 해가지고 동포비자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단순 노무 업무에도 일부 열어줬어요. 예술응행은 뭐냐면은 숫자는 많지 않아요. 미군기지 근처에 술집, 바 이런 데서 댄서나 가수 명목으로 불러가지고 술 팔게 하고 접대하게 하고 심지어는 강제로 성매매까지 하게 하는 그런 주로 이제 러시아, 필리핀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술흥행 비자라고 하고 이 비자의 또 하나는 이제 유명 모델,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E6 비자인 거예요. 전문 인력은 아까 저기 박사님들, 중국집 주방장 이런 사람들도 이 E7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고용허가제에서 좀 오래 일하고 숙련을 쌓아서 인정받으면 또 E7으로 갈 수 있어요. E7의 장점은 뭐냐면은 계약만 계속 갱신을 하면은 계속 체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사업장 이동이나 이런 것은 이 고용허가제보다 더 제한돼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안 좋다고 하지 말자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제 계절 근로가 농어촌에서 5개월, 8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일하고 돌아가는 제도예요. 요거는 그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인력을 선발해서 데리고 오는 제도인데 여기에서는 기초 지자체들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브로커들이 개입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인신매매 이슈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원 취업은 20톤 이상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예요. 이것도
인력 업체가 관할하고 있어가지고 뭐 송출 비용이 뭐 수천만 원까지 갈 때도 있고 어쨌든 문제가 많은 제도고요. 그다음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뭐 다 아시겠죠? 영주권자 이거는. 특히 유학생이 지금 D2는 학부 이상이 D2고요. D4는 어학원생인데 합쳐서 지금 30만 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특히 유학생 이 부분은 그 알바 많이 하잖아요. 뭐 서울에 저기 시내 고깃집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다 유학생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 이해관계가 그 국내 내국인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 지방 특히 사립대 이런 데 중심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돈벌이를 위해서 유학생들을 대거 이제 유치를 하고 그거를 교육부가 이게 오냐 해가지고 뭐 교육부에서 유학생 30만 명 목표 이런 것도 만들고 그거를 법무부에서는 또 그 엄격하게 이제 심사를 안 하고 대부분 다 비자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뭐 어학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1년 하고 뭐 한국어 시험 통과하면은 학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또 학부 4년 다니고 그러면 학부 4년 다니고 나서 취업이 되나요?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잘 안 되죠. 그러면 구직 비자를 가지고 한 3년 또 아르바이트 같은 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8년 일할 수 있거든요. 고용허가제랑 비슷해요. 근데 들어오는 비용은 유학생들이 더 돈을 적게 들이고 들어오겠죠. 등록금하고 비행기 값이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빨리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 부족한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그 학교 직제에 유학생 유치 그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무슨 유학원, 뭐 어디에 무슨 유학원과 손잡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학교로 와라 이런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이 나죠. 어제 오늘 난 탈은 뭐냐면은 파주에 저 웅지세무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보도 못한 대학들이 많아요 전국에. 웅지세무대학교라는 데, 예, 아마 2년제 대학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또 유치를 했는데 뭐 요건이 안 돼가지고 돈은 베트남 그 유학생 이제 지원자들한테 500만 원 이상 받았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럼 그 베트남 유학생들이 돈을 돌려달라 학교 측에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썼대. 뭐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뭐 하여튼 근데 그런 대학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유학생들한테도 사실 뭐 와서 알바도 하고 뭐 어렵게 살고 학교 다녀가지고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대구에서 그 베트남 뚜안 씨라는 분이 구직 비자를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속 나온 걸 피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모순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요 중에 이제 노동자 임금 취업자가 이제 110만 9천 명으로 이제 조사에 나오고 임금 근로자가 104만. 여기에 미등록 이주민들이 대부분 다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 140만 정도 낮게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귀화한 결혼 이주민 이런 사람 다 일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주민 노동자인 것이죠. 그런 분 합치면 훨씬 더 숫자가 많겠죠. 네, 나라별로는 이렇습니다. 역시 중국 동포들이 64만 3,845명으로 제일 많죠. 요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귀화나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트남, 미국이 이렇게 많은 거는 그 미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군과 그의 가족들. 미군이 28,000, 그의 가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머리 미국인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미국 사람들을 뭐 잘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태국이 이렇게 16만 많은데, 태국은 왜 이렇게 많냐면은, 태국이 무비자 국가예요. 그래서, 관광객들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미등록 체류를 하는 분들이 2017, 18년 이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내 미등록 체류자 중에 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양국 정부 사이에 되게 큰 외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취업 비자를 가진 그 외국인이 61만 명,
그 중에 전문의 10일, 단순 기능이 뭐 한 50만 명. 근데 전문도 뭐 다 전문이 아니죠. 우리가 고급 뭐 기술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교수, E3, 연구, 기술 지도, 요 E5 이 정도인데 요렇게 합쳐봤자 한 3천 명도 안 되죠. 예. 이 회화 지도는 주로 영어 강사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단순 기능 인력이 사실 제일 많아요. 50만 명. 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다 설명드렸고, 관광 지역은 이제 뭐 호텔 뭐 이렇게 컨시어지 같은 거 하는 사람이라든지, 한국에도 그 워킹 홀리데이가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도 워킹 홀리데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이 H1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 활동의 자격을 받지 않는, 우리가 흔히 F 계열 비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장기 체류, 정주형 비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주 비자가 있고, 재외동포 비자, 영주 비자, 결혼 이민 비자가 있는데, 요분들이 이제 103만 명. 요분들도 이제 고용률, 외국인 고용률이 한 65% 되거든요. 0.65 곱하면은 이제 65만 명 치면은 취업 비자보다 더 많죠. 그래서 장기 체류자들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몇 년 일하다 돌아갈 사람인데 노조에서 꼭 챙겨야 됩니까? 우리도 힘든데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정부의 도구적 활용도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4년이라서 윤 정부 때 나온 거지만, 요때 이제 신출입국 이민 정책 얘기하면서 체류 외국인이 300만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우수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 이런 걸 만들고, 지자체나 민간을 참여해서 뭐 광역형 비자, 지역 특화형 비자, 뭐 별 비자를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자 하나 만들 때마다 사실은 요건이 까다롭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사들만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이런 거 뭐 광역형 비자, 지역 특화형 비자, 그러니까 업체랑 또 이제 업체를 소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은 한 건에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통제나 관리 중심이 아니라 권리 보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용 허가제 노동자들이 이제 34만 명 정도로 그 취업비자 노동자 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국가, 지금 타지키스탄이 추가돼가지고 올해부터 18개 국가의 아시아 쪽 정부랑 한국 정부가 협약을 맺고 한국어 시험 통과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이 제일 1차 과제이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 놨어요. 원칙적으로 제한. 사업주가 허락해 주면은 갈 수 있고, 예외적으로 뭐 폭행이나 뭐 임금 체불이 심하다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뭐 산재가 심하다거나 그러면은 그 증명을 해가지고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제 노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데, 사장님 사표 좀 내게 해주세요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주면은 내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고, 떠나면은 소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추방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 이 따시만한 족쇄를 노동자 발에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도 딴 데로 못 가니까 사업주가 근로조건이나 임금 개선을 하겠어요? 안 하죠. 3년 동안은 너는 내 거야. 내가 데리고 왔어,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 연장도 3년 이후 1년 10개월 재고용이나 뭐 이렇게 4년 10개월 이후에 재입국 특례를 하면 9년 8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3년 이후에 사업주 하느님이 이 재고용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1년 10개월을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구 노동청 앞에서 박순종 목사님이라고 1인 시위하고 있는데, 베트남 노동자가 3년 가까이 이제 다 돼가는데 사업주가 아무리 울고 불고 빌어도 하소연해도 1년 10개월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의만 뭐 권능만 보장해주는 뭐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용주 연장이 아니더라도 3년 끝나면은 노동자 신청에 의해서 다른 사업장 구해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노동자 신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거 환경 열악한 것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축산업에서는 이제 이게 야외 노동이라는 이유로, 사실 야외 노동 별로 없어요. 농축산업에서 노지 재배, 양파 뭐 이런 거 빼고는 비닐하우스, 뭐 축산, 양계 이런 거 다 그 산업화된 현대적인 농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라도 근로시간 휴게 적용 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53년인가요? 근로기준법 만들고 나서 이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 노동시간 제한이 거의 없다. 초과 근로를 해도 1.5배 안 줘도 된다.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 안 쉬게 해줘도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농업에서 대부분 평균 한 달에 2일을 쉬고 하루에 보통 10시간 이상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사망. 내국인보다 한 3배 정도 산재 사망률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금 체불도 계속 이제 늘다가 작년에 드디어 1200억, 평균 한 1200억 되다가 작년에 1600억이 이제 넘었어요. 그만큼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야 되겠죠? 네. 뭐 요거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속 주방의 문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히 그냥 필요한 노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잡아갑니다. 이것도 어느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를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체포해가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10월 달에 대구 그 성서공단에서 이 또한 씨가 사망하셔가지고 또 대책위도 만들고 상경투쟁도 하고 겨울에 뭐 이렇게 농성도 하고 해가지고 겨우 법무부에 사과를 받아내고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 단속 주방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정부가 과감하게 체류권 부여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는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스페인 3인당 노동당 정부가 5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자를 지금 합법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작년 12월 말 이전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되죠. 지금 4월부터 지금 신청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지금 고용되어 있는 사람, 조건도 몇 가지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1년짜리 취업비자를 주는 거예요. 1년짜리 취업비자를 주고 성실히 일을 하면은 세금 잘 내고 그렇게 하면은 1년 뒤에 또 계속 연장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스페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단속으로 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이주민이 250만 정도이면 그 미등록자들은 15% 정도, 20%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에 정부가 한 3만에서 4만 정도 단속해요. 그 주방을 시켜요. 그럼 미등록자들이 그만큼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 예를 들어서 고용허가제 아까 사업주가 3년 끝나고 1년 10개월 연장을 안 해줬어. 그럼 이 사람 집에 가고 싶을까요? 못 가요. 집에서 계속 돈 벌어와. 네 동생들 지금 몇 명인데. 결혼 이주민이 있어요. 베트남 여성이 남편한테 맞았어. 집을 나왔어. 그러면은 체류비자 연장을 남편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 비자가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성이 미등록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일주일에 25시간만 해야 돼. 그거 넘겨서 하다가 걸리면은 첫 번째 벌금 200만 원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추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 제도적으로 미등록을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네가 미등록이니까 이제 야만적으로 단속해서 나가라 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수십 년간 써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이다 발언을 계속 했어요. 뭐 인권 침해 사건 일어나면은 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뭐 중대 범죄다 하면서 막 엄벌을 지시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했는데 그게 실제 현실의 어떤 그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이준호주 위원장님도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 놀랐어요. 근데 좀 지나고 보면은 안 바뀌어요. 뭐가?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줘. 왜냐하면 언론에서 엄청 크게 나오고 뭐 태국 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을 사업주가 에어건을 쏴가지고 내장이 파열된 사건이 또 드러나니까 또 뭐 엄청나게 또 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법무부, 노동부, 뭐 경기남부 경찰청 할 것 없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쉼터 주고 치료 뭐 지원 비자 주고 뭐 하는데 그거는 개별적인 가혹한 폭행이나 학대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지 제도 개선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업장 변경 제한은 그대로 있고 임금 체불은 여전하고 산재 사망도 여전하고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은 이주민들이 영원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권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만, 150만인데 2030년 정도까지 되면 이제 300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200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우리 민주노조 안에도 인식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저희 우다야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무시하는 사람 많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처지니까 뭐 회의든 간담회든 뭔 자리든 갔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주노조의 결정권자는 우다야 위원장님인데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자리가 민망해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저한테. 그런 것도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거는 뭐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별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몇 년 있다가 돌아갈 사람들인데 굳이 뭐 우리가 노조로 가입시켜가지고 같이 조합 활동을 해야 되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좀 계속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듣는 얘기가 합법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만 불법은 우리가 보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설 노조 자체를 지금 화물연대도 뭐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건폭몰이하고 다 했는데 그런 불법은 노조에서 왜 보호했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잘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인식 거창하게 여기는 뭐 노동자 국제주의적 관점, 만국의 노동자 단결, 국적과 인종을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동자는 하나다는 얘기는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비정규직들하고도 그렇고 뭐 다 해왔는데 사실 그게 이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가 아니기라는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기본관계에서 일하면은 같은 노동자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는 사실 세계적인 이슈죠. 한국뿐만 아니라 아까 뭐 지역차별 그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0만에서 30만 명 사이에요. 이제 중학생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초등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몇 년 뒤면 이 학생들 뭐 그 아동들이 노동시장에 나와요. 이미 지금 큰 사람들 이미 나와 있고 겉으로 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외모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런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노동시장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런 거를 겪어야 되겠냐. 회사에서 들어갔는데 뭐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엄마가 베트남 뭐 필리핀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럼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자기 인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군대 얘기 그런 것도 이제 뭐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미 겪고 있는 그 결혼 이주민 윗세대 여성들이 대부분 다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운수 노조에 어디 있어요? 건강보험 콜센터 지부, 연금 국민연금 뭐 콜센터 지부 이런데 외국어 상담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콜센터 지부 파업 투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파업 투쟁에 참가를 안 했나? 했어요. 베트남 그 상담사 그 여성이 파업 투쟁 때 그 발언하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뭐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본부에 서울에 그 파업할 때 우즈벡 출신 다문화 언어 강사 어떤 여성 동지가 또 발언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표방하는 게 뭡니까?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가 있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다. 그럼 모든 노동자는 국적에서 이렇게 가두어서 국적으로 이제 갈라야 되나? 국경에서 멈춰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에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다 있어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노조, 모든 산별노조 강령에 비슷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왜냐? 민주노총 강령을 보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ILO나 UN 협약에서도 철저하게 국적과 인종, 출신 지역, 젠더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협약도 있고, 강제노동 금지 협약. 이주노동자 협약은 한국 정부가 발효를 안 했어요. 강제노동 협약은 발효했어요. 지금 3년인가 4년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ILO에 그 의견서도 내고 했죠. 그래서 이제 늘 이런 뭐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열리면 한국 정부에 이런 주르륵 권고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이주호 선언도 되게 자세해요. 이걸 다 어떻게 권고를 할까 싶지만 우리가 다 내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권고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등등등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외국인의 헌법적 권리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록 국민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옛날에는 그래서 자유권, 신체의 자유, 뭐 이동의 자유, 구속되지 않을 자유, 이런 자유권만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사회권적인 측면, 사회보장이나 뭐 이런 근로에 관한 권리 이런 거는 외국인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근로의 권리도 자유권에 포함된다고 봐가지고 그 헌법적 권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도 이제 남녀 차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차별 처우 금지 조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노총에도 자 22년 5차 총회에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주의 차별이 여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제결했냐? 젠더, 성 정체성, 인종, 이념, 종교, 사회적 지위나 기타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계를 위한 ITUC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국제인권, 국제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투쟁 역사에서도 당연히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2003, 4년에 명동성당 농성투쟁이라든지 이주노조도 이제 이 농성투쟁의 결과로 2005년 4월 24일 날 결성이 됐는데 미등록 노동자들이 결성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안 내주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나서야 설립신고를 노동부에서 내줬어요. 그 설립신고증 받는데 10년 걸렸어요. 이게 되게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판결입니다. 비자가 없는 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 합법화 이후에 사실 이주 노조도 지금 규모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조합원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 전체 이주 배경, 이주 노동자 조합원은 몇 명일까요? 개근상 받으실 동지. 전체. 예. 아니 이주 노조가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주 노조가 1000명이고 이주 노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이에요. 그럼 다른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합해서 몇 명일까? 자세하게 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산별들이 보고를 잘 안 해요. 많아요. 2024년도 집계할 때 한 4,000명 이상 됐거든요. 그 중에 어디 노조가 제일 많을까요? 어느 산별이? 금속이 지금 한 300명 돼요. 건설이 제일 많아요. 건설 현장에 뭐 이주민 안 좋게 생각하는 정서도 있지만 또 건설 현장에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건설 노조에 많이 가입했어요. 왜냐하면 건설 노조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공식 집계는 아니고 건설 노조에 한 1000명 이상.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이주 노동자의 조직화,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고 일단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주 노동 기본 교육 같은 거가 민주노총에 교환도 있고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시라. 지역본부 운영위, 산별노조 임원들, 간부들 하시라라고 했는데 잘 안 해요. 맨날 뒤로 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력과 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이주노동 전담 담당자가 지금 없어요. 미조직실하고 정책실하고 조직실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이주 업무를 각각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정책 담당자도 그만두신다고 해가지고 담당자가 계속 자주 바뀌는데 하여튼 좀 상시적인 역량을 계속 이제 쌓아 나가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상담 체계 지금 1577-1366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의 상담소나 민주노총 법률원 이런 데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주 노동자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상담 못 하시고 저기 주변 센터나 이런 데로 보내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런 상담 체계를 구축하자. 예를 들어서 통역이 문제라면은 그 지역에 통역 풀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그런 상담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그러면은 민주노총에서 이주 노동자 상담을 하고 권리 구제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이주 노동자들은 사실 어디가 용하다더라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 가면 잘해준다더라 이러면.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노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권리 보장 투쟁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안 좋은 제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주 노조를 비롯해서 뭐 집회 투쟁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날 집회해야 돼요. 이주 노동자들이 일요일밖에 못 나와요. 평일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일요일 날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 전국 이주 노동자 대회도 하반기에 9월 13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기억하셨다가 일요일이지만 꼭 이제 함께 연대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일터에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제일 쉽지 않은 문제죠. 아니 내국인 상여금 우리 공장에서 200% 혹은 400%였는데 외국인들 왜 400%를 다 챙겨줘야 되냐.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예.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좀 세워서 개선을 조금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과 아니야 그거는 뭐 안 주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죠. 독일 금속노조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단협인지 자기네 내부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처우를 외국인은 80%로 내국인의 80%로 한다 그런 걸 뒀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어. 왜 유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네 규약에도 위배되고 이 사람은 80%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0%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뭐 한국은 지금 뭐 여러 노조에서 현장 단위에서 이런 차별 철폐를 위한 활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좀 좋은 사례들은 아직 많이 발굴되고 있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산별노조 차원에서 자기 사업과 계획을 수립하자. 특히 이제 현황 파악부터 좀 잘 해야 된다. 우리 금속 노조 내, 우리 건설 노조 내, 우리 공공운수 노조 내, 우리 철도 노조 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 노조 가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지역에서는 사실 훨씬 더 눈에 잘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전략특위회의나 이런 걸 하면은 사실은 이주 노동자 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역본부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제주본부에서 저기 서울본부에 이르기까지 한 절반 정도의 지역본부는 다 이주 노동자 관심과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 활동가 육성,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거에 집중하지. 그리고 유일하게 일요일 날 쉬면은 좀 쉬거나 친구 만나고 그럴지 노조 활동을 하는 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데 또 이제 장기 체류자들이 늘어나고 또 그러니까 조건은 사실 더 나빠진 건 아니에요. 뭐냐면 노조에도 예전에는 이주노조 들어가서 뭐 한 3, 4년 이제 활동할 만하면은 집에 가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성 강화. 사실 의사결정 체계 내에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의견이 계속 분출이 돼야 되겠죠. 대의원대회라든지 뭐 임원이라든지 대표자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끼리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떤 노조가 노동운동이 이런 200만 시대에 이주 노동자 조직화 권리 보장에 앞장서자라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이주 국장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채용을 해서. 예. 그거는 평가가 어땠어요? 저 얘기만 들었고 잠깐 뭐 그 이후에는 그렇게 채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단의 위원장님이시거든요. 어떠셨나요? 그게 2010년인가 민주노총하고 이제 네팔노총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송출국 노총과 유입국 노총의 연대 사업을 그 당시 국제노총에서 되게 많이 육성을 했었어요. 권장을 하고. 그래서 그 협약의 일환으로 이제 이주 노동자 조직가를 민주노총에서 채용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네팔에서 누군가 한 명을 초청해서 데리고 올 예정이었는데 그분이 뭐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하시던 이제 우다 그 당시에는 이주노조 간부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민주노총 채용해가지고 중앙에서 한 5년 정도 일하셨던 것 같아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한 4년 넘게 뭐 나름 다 뭐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일단 국적 이 제한적이잖아요. 왜냐면은 뭐 이주 노동자들이 그 베트남, 뭐 중국, 뭐 그런 데를 상담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이제 본인 국가 노동자들을 주로 이제 대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뭐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계속 이제 평가 그 성과 그거에 대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월급을 이제 주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기모 실장님도 조직을 뭐 얼마나 했어 많이 해야지 뭐 그런 거에 계속 압박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숫자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되게 쓰셨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민주노총 중앙에 이주 노동자 출신 활동가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달라진 측면은 있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뭐 우리가 계량화하거나 수치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네. 정영숙 동지는 처음부터 이주 노동자를 봤을 때 마음이 이렇게 열렸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아직 좀 낯설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꾸 이주 노동자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은 하지만
이게 실제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까지는 좀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반복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사회단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나갔던 집회 중에 이주노동자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갔던 집회가 이주노조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지부라는 데서 조직한 집회였는데 이주노동자라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 한 1000명이 모였는데 다 비자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구호가 단속 주방 반대, 노동 비자 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회를 한참 하고 이렇게 행진해가지고 명동성당까지 가서 정리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와 우리 피도 빨갛고 당신들 피도 빨간데 왜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냐 같은 사람으로 이제 해달라 너무 충격 해가지고 우와 이 이슈는 뭔가 계속 뭔가 연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연대 활동을 시작하고 이주노조에 들어간 거는 2008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뭔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이 서울 지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 아까 말씀드린 뭐 고깃집이나 카페 뭐 이런데 외국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많이들 있죠.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가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외국인 주민센터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서울 남부에도 있고 6개 센터가 있는데 뭐 은평구, 양천구, 성북구, 강북구, 강동구 어디에 또 하여튼 6개 외국인 주민센터가 있어서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 데예요. 그 다음에 가족센터가 있잖아요. 기초 구별로 다 있어요. 원래 다문화 가족센터였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들 이제 거기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프로그램에 참가 자원봉사를 해보거나 그렇게 해서 접촉을 뭔가 늘리고 내가 아는 이주민을 만들어 보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TV나 매체나 이런 데서만 저런 사람들이 외국인이구나. 아이고 또 외국인 때렸다네. 왜 저랬대.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노조에 방문해 주셔도 되고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다 외국인 네팔, 방글라데시 분이기 때문에 예,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영석 동지는 제가 서울본부에 있을 때 같이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주 사업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사실은 한국이 박정희 시절에 북이라고 이런 데다가 간호사 뭐 탄광 노동자 이렇게 보냈던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시절에 갔을 때 얼마나 차별을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한국이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정영석 동지 말씀하신 것처럼 250만, 300만 가까운 이주 주민들, 노동자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억압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있죠. 저것까지뿐만이 아니고 활동하는 우리 동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바꿔나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국결집 평등위원 권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주제가 민주노총 성평등 단협과 회의 사례인데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면 조금 더 맥락을 밝혀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교환 자체가 좀 불친절하게 맥락이 좀 삭제되어서 불친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사례는 여러 가지 단협과 관련된 사례를 적시해 놓았는데 그것은 오늘 다 못하더라도 사례로 동지들 참고하시라고 자료 자체를 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 8시 20분인데요. 9시까지 동지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OECD가 이제 세계 경제 기구인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199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뭐냐면 남성의 중위값으로 합니다. 그 나라 그 임금 중위값을 뽑아서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100일 때 여성이 얼마 받느냐를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한 건데 우리나라가 대략 좀 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고 어디에서 조사했느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70% 정도. 그러니까 남성 70만 원 받을 때 여성 한 30만 원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7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한 30만 원 정도 임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OECD 갭으로 OECD에서 나오는 거 보면 코리아가 이제 이게 2021년인데 31.1, 그러니까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69만 원 정도 받는 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저 밑에 벨지움 이런 나라가 자료가 약간 좀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3.8, 그리고 콜롬비아가 4,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96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OECD 평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0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88만 원 정도 받는 게 OECD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 30년짜리로 오고 있는 거고, 이 자료에 보면 OECD 평균 바로 밑에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11.8이었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남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89만 원 정도, 88만 원, 89만 원 정도 받는 거였죠. 그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OECD가 보통 해마다 발표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표합니다. 각각의 나라마다는 해마다 발표하는데 OECD 갭으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건 21년에 걸 발표했고 2024년 걸 2025년 작년에 발표했었던 거죠. 그리고 2025년의 성별임금 격차는 올해 8월이나 9월쯤 아마 보통 나라들 발표하고 올해는 아마 OECD에서는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한 3,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OECD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한번 거를 한번 발표했었고 2024년에 발표했는데 보면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이 꼴찌인 거죠.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한 72만 원 정도, 28.9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OECD 평균이 2년 전에 2021년에 3년 전에는 12만 원 정도 났었는데 지금 11.0, 30 비슷하고요. 여기에서 약간 저랑 똑같은 걸 봤나 모르겠는데 프랑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OECD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한 89만 원 정도 받아서 11.8 정도, 11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올해 발표한 거는 프랑스가 남성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한 94만 원 정도 받는 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의 나라는
지난번 21년에는 벨지움이 가장 적었는데 지금은 룩셈부르크가 가장 적죠. 이렇게 이탈리아가 한참 뒤에 있었는데 또 앞으로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좀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제 여성위원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점쟁이는 아닌데 내년이 되면 31년째 또 꼴찌하고 후년이 되면 32년째 또 꼴찌하고 우리는 거의 부동에 남성 100만 원 받을 때 여성 한 70만 원 받는 거를 계속 하고 있구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요즘 이제 여성 동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사례를 먼저 볼 건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사례로 볼 것이 법제도화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프랑스에는 성평등 단체 교섭이 아예 노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 안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1년에 프랑스의 여성과 남성 간의 직업적 평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2001년이니까 25년쯤 전이죠. 여기는 뭘 했냐면 노사 간에 교섭을 할 때 반드시 성평등 단체 교섭을 하도록 법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 대표와 교섭에서 성평등 의제를 꼭 다루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섭은 다 하잖아요. 노동조합 있는 데들이. 그런데 이제 성평등과 관련된 교섭을 우리나라 이따 뒤에 이제 우리나라 사례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조법에 이제 노사관계에서 이런 걸 교섭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이게 써 있는 거고 이렇게 써서 성평등 단체 교섭을 반드시 해라라고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평등 단체 교섭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하는 거에 보면 단체 교섭을 진행하지 않거나 관련 조항을 단체 협약이나 기업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연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위반하면 그 사업장의 전체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는 예를 들면 사업장의 전체 임금이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그 사용자가 누구인가요? 네? 삼성전자 아닙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대통령입니다. 공무원 노동자가 가장 많은데 민간 기업에서 가장 많은 게 현대자동차이다가 그 코로나 때 바뀌었어요. 가장 많이 고용한 사용주가 쿠팡입니다. 쿠팡이 이제 10만이 넘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 굉장히 대기업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했죠. 그런데 프랑스 성평등 단체 교섭은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성평등과 관련된 의제를 교섭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걸 아예 써놨어요. 프랑스에는 기업별 노조도 있고 산업별 노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조에서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할 때는 성평등과 관련된 단협을 꼭 논의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채용이 성평등한지 남자만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직업 훈련의 기회는 동등한지 승진은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 노동 및 고용 조건에 관한 직업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꼭 단체 교섭에서 다뤄야 돼. 임금 격차를 포함하여 직업적 평등을 다뤄야 해라고 아예 써놨고 산업별 조치는 1년 차에는 이걸 해, 2년 차에는 이걸 해, 3년 차에는 이걸 해, 4년 차에는 이걸 다뤄야 돼.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다시 1년 차에 했던 걸 다뤄야 돼가 다 순서대로 아예 적시가 돼 있는데 제가 그걸 그냥 다 1년 차, 2년 차 나누지는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 간의 업무상의 평등한지
고용, 직업훈련, 승진에 가서 성평등한지. 예를 들면 이거는 1년 차에 해. 2년 차가 되면 노동, 고용조건, 특히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성평등 조치.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도 그러한데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보다 작은 시간, 짧은 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임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도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노동자에 관해서 평등한지, 여성과 남성 간의 고용 평등의 보장이 평등한지. 예를 들면 이거는 2년 차에 해. 3년 차에는 이미 확인된 불평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돼. 성희롱, 성차별 예방 및 규제 조치를 해. 그리고 4년 차에는 보직, 배치에 대해서 성평등인지 확인된 평균 임금 격차의 해소반이 뭔지를 해.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다시 예전에 1년 차에 했던 거로 들어가서 다시 검토해. 약간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되어 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노동자 임금의 1%에 해당하는 이제 벌금을 내도록 프랑스는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단체 교섭에 아예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데가 프랑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뭐 87만 원, 8만 원, 89만 원 이런 정도, 한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이 외에 이제 아주 많은 여기에 제가 오늘 사례로 든 것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해외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뭐냐면 임금이 얼마인지를 남성의 임금이 얼마고 여성의 임금이 얼마인지를 공개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개인정보 보호원에 막 임금이 무슨 기업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지들. 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기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공적인 공공연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사실은 취업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 취업 공고 내잖아요. 그러면 임금 내가 취업을 지원을 하는 사람에게 너가 여기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여기서 취직하면 얼마 받을 거인지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도 맞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얼마를 받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직하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받는 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이거나 기업별로 조금 임금 테이블이 있고 안정적이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이 그나마 좀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임금은 공개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나라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받고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남성이 얼마 받는지 알아야 해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는지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저 남성은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승진하지 못했는데 저 남성은 승진하면 왜 쟤는 승진하고 나는 승진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다 공개를 해놔야 이것이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협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임금공시제 사례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노력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250인 이상 기업이고요. 성별 임금 격차의 중위값과 평균값, 보너스 받는 남녀 노동자의 비중, 임금 4분위별 남녀 노동자의 비중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이 게시되는 건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별 임금 격차 서비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250인 이상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 내가 다니고 있으면 성별 임금 격차 서비스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나랑 똑같은 처지의 근속에 나랑 똑같은 남성의 임금이 얼마인지 나는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가 확인시킬 수 있고 이것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공시를 아예 해놓은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훨씬 낫죠. 그런 거고 남녀 고용 평등 지수, 여성과 남성 간 임금 격차
임금 상승의 격차, 임금이 오른 것의 격차입니다. 똑같이 올랐는지 아니면 남성이 더 많이 올랐는지. 승진, 남성은 승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리면 여성은 승진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출산휴가 복귀 후 임금이 상승된 근로자의 비율, 뭐 이런 거를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75점 미만인 기업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놓고, 시정조치를 미행하면 총임금 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는 이제 각 기업 홈페이지에 부과되고요. 성평등 교섭에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시를 하고, 이 공시된 것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반드시 교섭을 해서 확인되는 격차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시정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벌금을 주도록 이렇게 아예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제 200인 이상 사업장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이 다른데, 여기도 뭐 남녀 평균 근로자 수, 남녀 평균 시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성별 통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사업장 심사,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독일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20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임금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개인 노동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인 이상, 독일의 경우는 200인 이상에 내가 취업해서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나의 사용자에게 나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기준, 내가 왜 이만큼을 받는지를 서면으로 설명해서 줘야 되는 의무가 기업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 공개 청구가 되어 있는 권이 있는 게, 이거 이제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보편적 권리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독일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약간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도 프랑스처럼 노사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0인 이상 사업장 개인이 다 청구할 수 있게 했지만, 벨기에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 혹은 노동조합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구조를 분석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의 성별, 여성과 남성의 임금 정도를 직장 성평등 기구가 전 산업 및 업종 및 임금 격차 현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WGEA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 100인 이상에 있는 기업은 성별에 관한 정보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기구에서 통으로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호주는 기업이나 기관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일 독특한 데가 어디냐면 또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가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적은 나라이고요. 아이슬란드가 1970년대부터 대략 한 10년마다 한 번씩 그 총파업하는 나라, 여성 총파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25인 이상 기업이에요. 이건 웬만한 기업은 다, 웬만한 회사는 다 이것을 적용되는데, 여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임금과 관련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요구하는 항목을 다 포함하여서 인증기관에 전송을 해야 돼요. 성평등 연구소로 전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평등 연구소에서 이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맞아, 니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혹은 이미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이 인증을 완료했다는 로고를 회사한테 다 주고, 이렇게 인증 완료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거예요. 성평등 연구소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는데, 그런데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가 2018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아서 이 기구, 성평등 기구에, 성평등 연구소에 전송해서 인증을 받으면 명단이 공개되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벌금을 줍니다. 하루에 5만 크론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로 바로 그 변환이 안 돼가지고
5만 크로네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하나로 바꾸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하루에 55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 노동,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동일하게 임금을 받고 있거나 받고 있어 혹은 우리는 그것을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라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아이슬란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성별임금 격차가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미국이 있고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이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작년 재작년에 토론회를 했는데 언제입니까? 이게 2020년에 했던 토론회네요. 야, 프랑스에는 성평등 교섭 의무가 있대. 우리나라에도 노조법에 성평등 교섭 의무를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구미영 박사라고 여성 그 노동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동지와 함께 이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구미영 동지가 제안한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노조법 제30조에 의해 양성평등 교섭 의무 이런 걸 넣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전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성희롱을 근절하고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단축 교섭을 해야 된다.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에서 성별 격차 해소와 차별 시정. 이런 것을 약간 프랑스 거를 본떠가지고 우리나라도 노조법을 이렇게 바꾸어서 단협에서 단체 교섭을 할 때 성평등과 관련된 것을 반드시 넣도록 하면은 이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시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뭐 민주노총의 요구로 막 이것이 전면화돼서 투쟁을 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이제 계속 이것을 우리의 주요한 과제로 하면서 가맹 조직들에게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런 토론을 지금 오늘과 같은 교육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호주가 돌봄노동의 이게 작년 겁니다. 호주가 2022년에 공정근로법을 개정해서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공정한 노동을 위해서는 성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추가를 했고 2025년 4월에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아예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작년 4월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육 종사자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된 약사,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노동이 성별에 기반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과소평가된 것을 올려서 올바른 가치를 적절한 가치의 임금을 지급해라라고 국가기관에서 아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규정을 받는 노동자들이 약 17만 5천 명이고 많게는 35%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여성 노동과 관련된 거에서는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동지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근거하면 돌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아니면 돌봄민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임금이 35%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호주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성별임금 격차가 대체로 남성이 70만 원,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 70만 원 그러니까 한 30.5% 정도가 적은 거잖아요. 그 정도 임금을 한꺼번에 다 올려주라는 판결을 국가기구에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동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이 획기적이고 여성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를 인정하고 해소하겠다는 결정이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성별 임금 격차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성별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가 남성 노동에 대해서는 남성 노동보다 여성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인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생산하는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이고 여기는 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이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노동자들에게 식당에서 밥을 해주는 노동입니다. 그런 동지들이 이 노동은
어떤 노동이냐면 그 라인 그 포드 시스템이라 그러나요? 그 라인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랜저나 소나타를 기준으로 해서 차가 하나 생산되려면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우리가 완성차 공장이라고 불리는데 다 부품이 한 3만 개가 모이면 그것을 노동자들이 라인에 쭉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바퀴를 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문짝을 다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윈도우를 잡니다. 이런 일을 하루 종일 그런 일을 내 앞에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라인에서 차가 오면 나는 엔진만 달거나 나는 뭐 뭘만 하거나 하는 건데 이 일은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조립이 돼서 오다가 위로 올라가면 아랫부분에서 밑에 자동차 밑에서 조립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인라인에는 여성 노동자가 2%만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우 2%, 98%가 남성 노동자이고요. 이 노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이 노동이 있습니다. 이 두 노동 중에 어떤 노동이 더 위험한가요? 어떤 노동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조립하는 일이 더 위험할까요? 밥하는 이쪽이 더 당연히 밥하는 일이 더 왜일까요? 여기에는 노동을 할 때 물, 불, 칼 이런 걸 다 쓰고 이 바닥 여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다 장화 신고 다닙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요. 동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물기가 없는 데를 걸어 다니는 거 하고 물기 있는 데를 걸어 다닐 때 다리의 하중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가죠. 그런 일을 하고 여기 지금 밥하면서 거의 그 삽 같은 걸로 지금 휘젓고 있잖아요. 대량 생산하는 밥을 할 때는 도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당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판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가벼운 재질로. 그리고 잘 떨어지는 재질로. 식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20개, 30개를 들어가지고 막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옮길 때마다 허리 아니면 고관절이나 무리가 가는 팔이나 무리가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많고 그 다음에는 요즘 유명한 거는 그거죠. 조리흉. 그게 뭐예요? 튀김이나 그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 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1급 발암 물질을 그냥 호흡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2018년 무렵부터 폐암, 직업병으로 폐암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2020년대 이후에는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리흉 문제는 지금은 그것도 다 이제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얘기해가지고 바뀌고 있는데 바뀐 게 뭐냐? 아까 그 이주 노동자랑 똑같아요. 사고가 나고 산재가 나면 그걸 처리해줘요. 산재로. 그런데 산재가 나면 사실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다시는 그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작업장에서 일을 해도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하면 돼요. 환풍기 하나 달면 돼요. 근데 보통 요즘 동지들 이렇게 급식하는 데들 지하에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식당이 병원도 그렇고 환풍기를 어디 빼놓지를 않아요. 다 그 안에서 환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건 다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입니다. 돈. 그것을 처리하는데 거기다 환풍기 하나 달아주는데 드는 돈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여기에 일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기는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인라인은 그 산업안전과 관련된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장 실행 요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해마다 점점 더 많이 개선을 해서 바닥조차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는 재질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동지들 작년에 저 뉴스 보니까 한참 더울 때 여기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요? 50도 찍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데 여기요 에어컨 완전 빵빵하게 나옵니다. 어디가 더 어려운 일이 힘들고 더 많이 병에 걸리냐면 여기가 더 병에 많이 걸려요. 지금 현재의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동보다 이 노동이 여기는 다 비정규직이고요. 여기다 정규직, 여기다 남성, 여기다 여성. 왜 이 여성이 하는 일은 비정규직이고 이 노동자의 일은 왜 남성의 대략 60% 정도
이 정규직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게 성별 임금 격차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여성은 취업에 응시 안 하나요? 다 합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지 않을 뿐인 거죠. 남성만 채용합니다. 요 뒤에 요거까지 설명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남성 채용하지 않고 여성만 채용하고 여기는 남성만 채용하고 이 일을 남성이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로 구분해 놓고 남성이 하는 일을 100을 주면 여성이 하는 일은 70만 원만 주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의 일에 노동의 가치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주에서 인정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6월 24일 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김에 아예 성평등과 관련돼서 노동조합의 교섭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탈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독일 통합서비스 노조에서 와서 같이 성평등 단협,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 교섭 전략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고 사례 발표를 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나누는 포럼을 합니다. 이것까지를 하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아마 사례를 동지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의 성평등 단협 요구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총칙에 성평등을 넣자,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교섭에 넣자, 성인지정 노동안정 보건에 대해서 얘기하자, 성평등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 보장과 확대하자라는 내용, 그리고 성평등 추진기구 설치하자라는 것 정도의 6가지 항목으로 성평등 이것을 어떤 문구로 넣으면 되는지를 먼저 예시로 놓고 그것이 실제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사례로 하는 것으로 이 교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양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단협의 총칙 개정을 넣은 것이 성평등의 원칙을 예시하는 거기 때문에 총칙에 이걸 넣자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성평등 단협이 아니라 동지들 사업장에 단협 있으시면 아실 텐데 대체로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라는 제목의 장에 여성과 관련된 이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의 장에는 주로 뭐만 있냐면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성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조차 여성이 엄마일 때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는데 여성이 노동자일 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평등과 이름도 그래서 모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뿐만이 아니라 여성 노동권 전반에 대해서 단협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처음에 총칙에 넣는 것부터 맨 마지막까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협의 총칙에 모든 단협에는 맨 앞에 총칙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총칙이 있죠. 균등처우와 성평등. 그래서 아예 이 단체 협약 자체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고용 형태 뭐 이런 거에 따라 차별하지 못한다라는 걸 아예 넣자라고 금속노조 모범단협안에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이 모범단협안이 만들어진 이후로 2020년 이후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업장은 총칙에 이것을 이대로 넣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회사는 노동 조건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 및 교섭의 전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라든가 뭐 3번, 4번 성별 불균형 또는 차별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예 총칙에 넣어서 교섭을 하자라는 것이 예시이고요. 그다음에 돌봄권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조항에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육아휴직 의무사용 관한 거, 직장 어린이집 같은 거를 여성위원회에서는 예시로 들고 있고 이것의 실제 사례로는 공무원 노조 단협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 수당, 재직 기간 등에 포함하는 등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단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는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보통 한 2년, 출산휴가 포함하면 좀 더 되기도 하고 2년 이상 갔다 오면 육아휴직을 갔다 온 것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인사에 불리한 조치를 준다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구급 공무원들은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비가 여성이 막 70% 이상, 80% 이상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급 공무원은. 그런데 8급까지는 그 비율이 그냥 대체로 유지가 되는데 보통 생애 주기에 따라 그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되어서 승진해야 되는 연차가 되면 그 육아휴직을 갔다 온 기간을 근속에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등하게 입사한 남성들이 승진을 할 때 나는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성별임금 격차에 똑같은 해에 입사를 해도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보다 승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단협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것이 점점 더 확대되고 구체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력 단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M자 곡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보세요. 제가 독일을 한번 볼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프에. 독일이 보통 15에서 19살 정도 되면 25%가 이미 19살 이전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쭉 나이가 들수록 20살이 되고 24살이 되고 취업률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쯤 되면 이제 30살 정도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가요. 별다른 차이 없이 독일은 이 완만하게 나이가 50 넘어서까지도 계속 이 고용이 유지가 됩니다. 계속 채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떨어지냐면 60세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이제부터는 연금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년퇴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내려가서 65세가 되면 거의 한 15% 정도 굉장히 많이 일하지 않는 연금 받아서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요게 별로 차이가 없이 이렇게 되는 게 독일의 예입니다. 우리나라 곡선을 따라와 보세요. 우리나라는 19살 이전에는 취업률이 독일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독일은 거의 25%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25살 넘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취업률이. 이때가 언제냐면 거의 75%에 육박하게 취업률이 올라가요. 이때가 언제냐면 29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35살이 되면 57.5%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면 일을 관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아이를 다 키운 거죠. 35세의 기점이 되면 저점을 찍고 이제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다시 노동시장으로 취업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다가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 65세가 되면 이때도 한 30% 넘게가 일을 해야 되는 약간 슬픈 곡선이에요. 독일은 이때 되면은 15%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때도 한 30%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 곡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력이 단절되는 이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때까지 올라가가지고 취업했던데 이제 애를 키우고 나 이제 다시 돈을 벌어야겠어 하고 나오면 이 이전에 일했던 전문직이나 혹은 그 정규직이나 이런 데 입사를 못해요. 이러고 나왔더니 나한테 주어지는 일은 뭐만 있어요? 캐셔밖에 없더라. 마트에. 혹은 그 가가호 방문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정수기 저런 거
이제 아파트 그 관리해주는 그런 일들,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방문해서 전자기기 뭐 관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라거나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 학습지 선생님이라든가 이 일이 다 여성으로 구분되는 일이고 다 비정규직이고 다 최저임금이고 그리고 다 계약 기간이 짧아서 다시 계약하려면 회사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주로 여성들이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성별 임금 격차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사례입니다. 이거는 돌봄과 관련해서죠.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보육시설 설치라는 것을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남녀고용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유, 타가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관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있어도 나와 같이 출근해서 아이를 직장 보육시설에 맡기고 나는 일을 하면 되는 그런 직장 보육시설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단 수혜 범위는 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편부, 한부모 가정, 아버지만, 엄마가 없고 아버지만 아이를 키우거나 배우자 중대질환, 아내가 아프거나 고충 남성 조합원에 하나여 확대하되 정원 내 비율은 뭐 별도 협의한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보육시설은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여성 중에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 그런데 단 남자 중에도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다른 기타 등등의 고충이 있는 경우는 봐줄게, 확대해 줄게 라고 처음에 합의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재밌다고 했을까요? 애는 엄마만 키워. 이 단협의 전제는 뭐냐면 남성은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워야 될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 직장 어린이집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지 않니? 라는 것이 노사 쌍방 간에 합의된 합의였다고요. 그래서 여성만 그래 여자는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된다면 아이를 데리고 와 이제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에 맡겨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노사 합의를 해서요. 다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어린이집 입소 기준을 울산공장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혜 범위를 이렇게 바꿔놨더니 직장 어린이집이 막상 생겼더니 그동안은 한 번도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남성들이 왜 여성의 아이는 여기 맡길 수 있는데 내 아이는 못 맡기니?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계속한 거예요. 야 그래 배우자 중대질환 그래 좋아. 야 나 마누라가 지금 어디 아프대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알았어 그냥 남자 여자 전부 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할게 이런 합의를 올해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사가 쌍방이 노동조합은 당연히 금속노조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노사가 쌍방이 아이는 여자가 키우는 거야라는 전제에 근거하여 단협을 만들었다가 현장에 있는 남성 조합원들이 야씨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하게 되는 이런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동안전보건의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인데요. 작업장 환경과 관련된 얘기이고요. 다른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단협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성위원회 제안인데 이유가 뭐냐면 여성 화장실이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가맹 조직이 모두가 다. 저희가 이제 여성위원회에서 2020년에 이것도 여성의 화장실,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습지
이 선생님들이나 이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봐주는 뭐 저기 뭡니까 정수기 관리해주고 이러는 동지들이 방광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이 왜 걸리니? 그랬더니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집마다 있는 게 화장실인데 집집마다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하고 나서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갔다 오면 되는데 그게 왜 방광염이 걸려? 라고 물어봤더니 크레임이 들어오는데 나의 그 프라이빗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크레임을 건다는 거죠. 고객이. 그래서 화장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노동자들이 왔을 때 우리 화장실을 안 썼으면 좋겠어라는 크레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바꿀 때 예를 들면 내가 A 구역을 맡고 있다가 사정상 뭐 관두거나 아니면 구역을 다른 구역으로 바꿀 때 그 전임자와 신입자가 인수인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정보가 그 동네에 어디에 문이 열려 있는 공공 화장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1번 정보라는 겁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업자마다 거기는 그렇고 철도 같은 경우 그 지하철 기관사들 그 기관사 안에 화장실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한노보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노보연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이요. 동지들이 여성위원회에 와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요. 한노보연에 이거를 조사했던 동지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철도 기관사 맨 앞차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철도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동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터뷰했대요. 철도에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어떻게 화장실을 가냐면 예를 들면 대전역에 차가 서면 기관사에서 내려가지고 역에서 막 내리고 타는 혼잡한 고객들 사이를 헤쳐서 1호차 뒤에 있는 가장 가까운 뛰어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와가지고 철도가 출발하기 전에 다시 뛰어와가지고 기관사에 타야 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남성 노동자들만 있는 경우는 기관사실 안에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진에도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화장실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동 환경이 다른 것이 잘 보장될 리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건강권, 노동 안전 환경과 관련해서는 여성 화장실과 여성 휴게실의 환경 개선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안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임신기 노동자의 보호, 여성 질환을 검진 항목으로 넣는 거 요즘 여러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산부인과 관련된 질병을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 집어넣거나 단협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사례로 보건의료노조 모범단협안에 난임치료 휴가 있는 것을 넣어 놓았고요. 공공운수노조 모범단협안에 휴게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의 예방도 공공운수노조 모범단협에 있습니다. 이제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감정노동의 직업병도 지금까지는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말투,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에 대해서는 고객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건의 폭행 등을 예방하는 홍보물 안내를 해야 하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급 감정 휴가를 연간 뭐 며칠 부여한다. 이런 것을 단협 내용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공공운수노조 모범단협안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노조 모범단협안이 조금 독특한 게 있는데 성적 괴롭힘 피해자의 작업중지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노조 모범단협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요즘은 기사 맨 끝에 이름과 이메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페미니즘, 성평등,
성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쓰는 여성 이름으로 보이는 기자의 이메일로 굉장히 많은 악성 댓글 혹은 악성 메시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와서 심각한 경우 스토킹 당하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경우 유산, 사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노조모범단체반에는 그런 일이 성적 괴롭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먼저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내가 먼저 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아예 넣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원칙, 성평등한 그 다음은 고용에서 성평등 해야 되는 조치로 인사원칙이 있고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고용에서는 채용 단계별로 성비를 고용하던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자동차 인라인에 생산하는 조립 라인의 남성의 비율이 98%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예 채용을 하지 않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에 기술직 공채 여성 노동자를 현대자동차 창사가 1966년인가 이래요. 그때부터 한 명도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공채에서는. 그러다가 2023년에 6명을 채용했어요. 왜 채용했을까요? 금속노조가 기자회견했어요. 왜 창사일에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는데 니네 이번에 200명 채용한 다음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더니 딱 6명을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희한하죠. 똑같은 현대자동차인데 미국 엘레바마 공장에는 여성 노동자가 36%입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미국은 만약에 한 성별이 98%인데 한 성별이 2% 혹은 채용을 할 때 200명을 채용하면서 100% 다 남성만 채용한다. 이러면 미국은 간접 차별을 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러면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성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여기도 나긴 나죠. 그래도 36% 정도의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 캐나다 자동차 업종이 여성이 23%, 인도에도 현대자동차 가 있거든요. 거기 자동차 업종도 한 33% 정도의 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2%의 여성만 고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예 안정적인 일자리, 임금을 많이 주고 정년퇴직 있고 이런 일자리에는 여성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성평등 채용을 아예 목표로 정해라. 회사는 채용 분야별로 한쪽 성의 합격률이 40% 이상 되도록 해라. 이거는 6대4 정도는 지켜라. 최소한 한쪽 성별이. 이런 얘기입니다. 비율을 아예 정해놓고 여성 고용의 총량을 지켜라 라는 얘기이고요. 금속노조의 경우에 2024년에 신규 채용할 때 여성이 퇴직한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 채용한다라는 것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럴수록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퇴직하면 그 자리에 남성을 고용하는 현상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노조에서 아예 여성 퇴직하면 여성 넣어. 이거보다 많게 못할지라도 지금 현재만큼은 지켜. 이런 걸 아예 중앙교섭에서 합의했습니다.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를 넣으면서 여성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도 처음에는 논의가 되다가 그거는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청년 할당 이제 비슷하게 채용해서는 이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교육에서 뭐 기타 등등 이런 거고 임금 정보 공개 청구해라. 그래서 성평등 공시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는데 공무원 노조 경기본부 화성지부에서 성평등 공시제를 하라는 것을 단협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것도 평등하게 승진 할당제 하라는 거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라는 거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섭위원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섭위원 중에 뭐 50%는 여성으로 한다라거나 이런 것을 넣어놓자라는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조합은 지부가 뭔가 조합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성의 인원이 40% 이상 참여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아예 명문화해놨고요. 성평등 추진기구를 아예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일상적으로 그 사업장, 회사 안에 성평등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노사 합의하라는 것을 단협에 넣어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가 그렇고요. 시간이 짧아서 약간 불친절한 설명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오버해 버렸네요. 네, 오늘은 동지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보면은 임금 격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통계의 미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있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 노동자죠. 최저임금이 지금 거의 한 대상자가 한 1,800만 뭐 이상 1,500만, 1,800만이 되기 때문에 남녀가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이후에 지금 보면 아까보다 더 이렇게 차이가 줄은 이유는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거가 이제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있고 말하셨던 단기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이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통계는 좀 제가 하는데 요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단순하게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혹시 뭐 더 다른 거 데이터를 또 갖고 있는지. 네네. 제가 오늘 불친절하게 설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친절하게 설명한 자료에는 예를 들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데 비정규직 자체의 비율이 여성이 높고요. 그게 통계가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 안에서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고용되는 노동자 그리고 일주일에 뭐 25시간 이하 일하는 노동자 단시간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비정규직 안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것이 통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발표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원래 이제 시간이 길면 PPT 한 장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근거가 되는 통계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의 비율 자체가 전체 남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전체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고 그리고 같은 비정규직 안에도 1년 이상 고용이 더 장기간 고용되어 있는 것이 남성이 높고 최단 시간 일주일에 25시간 이하로 고용되어 있는 것이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성이 3배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안에서도 시간 차이가 나게 고용되어 있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아마 요 PPT는 따로 그냥 탐구학교 방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